자, 연금 상담 전문가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연금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펜션과 애뉴이티로 나눠서 우리가 정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처음 발전 단계부터 국가의 제도를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연금 펜션이라는 정의를 보시면 노령, 장애,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 자금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금은 기본적으로 펜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연금은 기본적으로 펜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령, 고령 사회에서 평생의 노후 삶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장애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질병일 경우에 사망 시에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금의 또 하나의 정의로서 애뉴이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개발된 연금을 말하는 거죠. 가입자가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서 그 금액을 일정한 수익률로 불려서 미래 현금으로 만들어서 연금화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nnuity란 말 자체가 annually, 연간 지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바로 annuity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금에 대한 공부하시면서도 펜션과 annuity는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자격증 CPE는 Certified Pension Expert의 약자로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펜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펜션에 일종의 애뉴이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을 구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금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상품이죠. 납입자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을 하고 일정한 돈을 납입하는 거죠. 그 납입한 자산을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가 운용을 해서 연금 개시 시점까지 돈을 불립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에 적립된 적립액을 일정한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서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 또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연금이란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에는 5가지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누가 내는가? 납입 주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납입 방식, 어떠한 방식으로 내는 것인가. 세 번째, 납입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는 것인가. 네 번째, 그 납입된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적립금 운용.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게 쌓여진 연금액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 연금 수령 방법. 이렇게 5가지가 연금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5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이 5가지에 따라서 연금이 설계된다라고 보시면 연금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이 연금의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사적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의 구조적 정의를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담금 납입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납입 주체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적 연금은 사용자인 기업과 가입자가 동시에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직역 연금은 국가와 가입자 개인이 동시에 부담합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 중에서도 임의가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하죠. 퇴직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부담을 합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급되고 있는 연금 중에 기초연금은 국가가 전액을 다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자, 이렇게 연금별로 납입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의 납입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납입 방식은 공적연금을 보시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그래서 정률 납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 사적연금과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들은 한 달에 10만 원 내, 한 달에 뭐 50만 원 내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는 월급의 9%, 뭐 월급의 8.25%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율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정률 납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정액 납입 방식입니다. 일정 비율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정한 금액,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이 금액을 계속 내시는 정액 납입 방식이고요. 세제 비적격 연금은 개인 정액 납입 방식으로 주로 하시고 세제 적격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 납입 방식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증권사, 일종의 금융회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시금, 목돈을 납입해서 일정한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 받는 일시금 납입 방식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의 구조적 정의 중에서 납입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연금의 납입 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납입 기간은 근로기간과 동일합니다. 내가 20년을 근속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퇴직연금이 쌓이게 되겠죠. 개인연금의 납입 기간은 가입자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내가 5년 내겠다, 내가 10년 내겠다, 내가 20년 내겠다. 본인이 선택한 납입 기간 동안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연금의 구조 적립금의 운용입니다. 공적 연금은 연금 제도의 운영 주체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용 수익과 무관하게 연금 수령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운용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죠.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적 연금의 수익률, 또 기금 고갈 문제 이런 것들이 기금 운용을 따로 잘 해서 수익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관계없이 연금 수익률에 기본적으로 연금 받는 사람들의 연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운영 주체가 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은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리고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운용을 잘하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운용을 잘하지 못한다면 연금액이 떨어지겠죠. 자, 이 사적연금에서 하나 유의할 건 뭐냐면 적립금 계산할 때 관리비용, 유지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들이 차감된다는 거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금의 구조 다섯 번째, 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평생 받는 방식이죠. 일정 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연금형, 그 다음에 이자만 받다가 원금을 상속하는 상속연금형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적연금은 종신연금형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급되고 사망하신 이후에는 종료가 되는 것이죠. 사적연금은 이 다양한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서 연금 수령 기간과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이 늦춰질수록, 늦게 받을수록 연금 쌓여있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당연히 연금 수령액은 증가할 것이고요. 반면에 연금 개시 시점이 이제 짧아질수록, 일찍 개시할수록 연금 적립금이 아무래도 적게 쌓여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종신연금형은 말 그대로 평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일찍 개시할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지급되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연금을 늦게 개시할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짧아지겠죠. 평균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는 없지만 늦게 개시할수록 상대적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한 번 지급되는 연금액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의 구조적인 정의 여러분 5가지 살펴보셨는데요. 5가지에 따라서 연금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연금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제도입니다. 연금을 우리가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금융상품이기 이전에 연금은 사회제도로 발달되었다는 사실이죠. 연금의 기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기원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원이 로마 시대의 군인 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죠. 근데 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으니까 내가 힘이 딸리니까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르죠. 나는 젊을 때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그러느라고 뭘 준비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자 싸움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먹고 살려니까 아무것도 기술과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군인들의 노후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연금의 기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오면서 은퇴 선진국들은 노후에 연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미리부터 해왔었고요. 그것이 공적 연금으로 발달했고 사적 연금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 많이 들어보셨죠? 호주에는 슈퍼애뉴에이션 이런 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이 추가 불입을 하면서 연금을 준비해서 실제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왔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 도입이 늦었고 공적 연금이 도입이 되었으나 이 연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죠. 이 연금이 사실상 무슨 국가가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못 받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적 연금이 도입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연금 자체를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 성격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필요한 사람은 하는 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전체 국민이 연금 제도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민들만 도움을 받고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연금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연금 전문가들은 우리 고객들에게 연금을 상담하면서 연금을 금융상품이기 이전에 누구나 갖춰야 될 이 고령사회를 준비하면서 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해서 필수적인 사회제도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의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노후에 보면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고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취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도 교육시키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소득이 평생 보장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겠지만 그 소득이 언젠가는 상실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55세, 60세에 퇴직 연령이 다가오면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득이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소득이 상실된 이후에 노후에 고정적인 소득이 필요한데 그 고정적인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것,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 시스템이 있지만 노후에 노동력 상실의 시기에 사라지는 소득 시스템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활동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을 때에 비해서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안정적인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연금의 특징 세 번째.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은 투자 상품이나 수익을 내는 상품이기 이전에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은 보험, 보장 상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연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강화되면서 홍보가 되면서 연금에 대해서 원금을 많이 불려서 수익을 내는 저축이나 투자 상품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받는 연금 보험의 기능보다는 많은 수익을 불리는 수익률, 재테크, 절세 효과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사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을 많이 받느냐도 중요한 것이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연금의 본질은 생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상품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고령화 시대에 장수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장수도 위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이 일찍 죽는 사망의 위험도 있고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도 있지만 노후에 대책 없이 오래 사는 이런 위험들이 있거든요. 이 위험을 해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연금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들,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 이런 공적 성향을 가진 연금들이 모두 다 종신연금을 기본 기능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연금을 상담하면서 연금의 기본적인 본질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연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 필요성도 있고 경제적인 필요성도 있고 개인적인 필요성도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필요성 첫 번째, 일단 우리 사회에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 기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1980년대의 평균 수명이 불과 65세 안팎이었던 것에 비해서 불과 4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20년 가까이 증가해서 지금은 80대 중반이 넘어가서 90세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기간들 중에서 유년기나 성년기보다 노년기가 훨씬 더 증가를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퇴직은 55세, 60세 하는 건 큰 차이가 없는데 과거에는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5년 정도 인생을 정리하다가 사망하면 됐는데 이제는 또 한 번에 20, 30년이라는 노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노년기는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노동력이나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연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필요성은 바로 산업화로 인한 조기 퇴직자의 증가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요, 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존하는 기간 내내 생산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언제까지 농사를 지었나 봤더니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내 생산성, 노동력이 있는 그 기간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화, 기계화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필요성이 감소해지고 기업들은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령, 나이 든 노동 인력을 퇴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단순 반복적인 노동력조차 이제 점점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산업화로 인해서, 기계화로 인해서 결국은 노동력이 약해지는 고령자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조기의 소득 중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후를 대비한 고정적인 소득, 연금 소득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경제적인 풍요가 또 이루어지면서 이제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게 급급했지만 이제는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내 인생을 살고 싶고 여러 가지 노후에 내가 평생 직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해보고 싶은 그런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발적 조기 퇴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아실현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재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아실현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바로 연금에 대한 준비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죠. 자, 이제 경제적인 필요성입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연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산 분산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편중이 되게 심하죠. 자, 그런데 부동산 자산은 갖고 있으면 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집을 뜯어먹지 않는 이상 거기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쉽지 않겠죠. 또한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자산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이 자산들도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갖고 있지 거기서 일정한 현금 흐름을 발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원래 주식에서도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만 사실 배당 중심의 투자보다는 일정한 그냥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산들이 전부 다 자산 증식 목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으로는 많이 이동이 적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 투자 같은 자산은 묶이는 형태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묶이는 형태의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는
순환이 어렵고 점점 자산이 묶여 있게 되죠. 하지만 연금 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쓰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계 자산의 구조가 자산을 늘리고 불리고 형성하는 구조에서 자산을 쓰고 소비하는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의 우리 사회는 많은 돈을 모아서 경제의 기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데 중심을 뒀기 때문에 불리고 모으는 것이 결국은 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면서 우리 마치 몸도 피가 잘 순환돼야지 건강하듯이 경제가, 재화들이 잘 순환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 주식으로 자산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연금을 통해서 자산을 잘 소비한다면 그것이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연금을 통해서 가계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고 경제를 원활히 순환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연금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두 번째, 가정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경제에서 안정적인 평생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정경제에 있어서는요, 안정적인 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이 월급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들쭉날쭉 이번 달은 1,000만 원, 다음 달은 빵, 이번 달 또 1,000만 원, 또 빵, 이렇게 벌어오는 것보다 한 달에 500만 원씩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벌어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물며 노년기에는 의식주 생활비라든가 건강관리비, 품위유지비 같은 고정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젊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고정적인 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노년기 가정경제에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 혼란도 방지할 수 있고 노인 빈곤율도 줄여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자산의 미래 이전 효과입니다. 연금은 현재 소득을 현재 소비하지 않고 미래 소득으로 이전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지금 내가 소득을 벌었지만 이 소득을 쓰지 않고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에 당장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소비하는 시점에 과세하겠다. 그래서 과세 이연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연금은 지금 벌어들인 소득을 잘 모아서 미래 소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 미래 이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통해서도 자산이 미래로 이전됨으로써 결국은 미래의 우리 사회의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죠. 젊은 시절에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도 충분하고 소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노후에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다들 소비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노후에 미래의 우리 사회의 경기는 더 침체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산의 미래 이전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금의 마지막 필요성, 개인적 필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노후에 연금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후는 활동력, 판단력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종 사기로부터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갖고 있으면 그 각종 사기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노후에는 특히 목돈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 목돈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투자해봐라, 돈 좀 빌려줘라, 그 다음에 주식해봐라,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칩니다. 내가 판단력이 올바르게 잡혀 있을 때도 그걸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에 내가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목돈 형태의 자산보다 연금 형태의 자산이 노후에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연금은 설령 위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손실 규모가 적습니다. 이번 달에 200만 원 연금 받는 할아버지가 이번 달에 사기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설령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고 다음 달에 계속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녀와의 금전적인 문제도 굉장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노년기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와의 부모 자녀 간의 금전적인 갈등 문제가 증가하거든요.
자녀가 어릴 때 키웠을 때는 그냥 부모가 해준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좋든 싫든 부모가 해준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가 독립하고 결혼하고 성장하고 나면 형제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부부 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어떤 자산이 있겠죠. 그 자산을 여러 가지 또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줬다가 또 내 노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자산보다는 연금의 형태로 갖고 있다면 사실상 이 자산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어차피 연금이라는 것이 평생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지급되는 것이고 돌아가시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유리한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뭐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부모 자녀 간의 금전적인 문제가 줄어들겠죠. 세 번째, 질병 발병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질병 발병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치료비도 증가하죠. 물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험을 가입해 놓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이 또 모든 조건을 다 되는 것도 아니시고 또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치매나 기호 상태가 되어가지고 내가 정말 일반 사리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고 내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통장에 몇 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산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금은 이 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질병 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이 있으면 미래지향적인 인생 설계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노년기는 우리가 삶을 정리하는 기간이었죠. 노년기가 짧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의 노년기는 또 한 번의 삶입니다. 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나는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을 겁니다. 젊을 때야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일 잠깐 쉬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 인생에서 뭔가 내가 더 한 번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일정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고 도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소득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후에도 소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인생 설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연금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금의 필요성 여러분 꼭 이해하셔서 이 노후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연금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여러분 고객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후 삶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전문가가 연금 상품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가 연금 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담하는 내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내 고객이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상담 한마디 한마디 할 때의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 전문가들은 이 노후 삶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가 되면 늙으면 다 깨닫고 이해하게 될 내용이지만 사실 늙어서 깨닫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사전에 젊을 때 노후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노후의 삶을 보시면 노인의 사중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노년하게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노인들이 되면 4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고독, 무위, 빈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후 삶에 벌어지는 사중고를 이해해야 우리가 노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건강이 악화됩니다. 이 건강의 악화는 사실상 무슨 일부 사람들만 겪는 중증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의 3가지 특징은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된다는 특징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화가 찾아오고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자, 이것은 당장 내가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판단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 판단을 하지 않으면 실수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판단하지 않는 것도 더 문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르신들 상담하다 보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또한 기억력과 관련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에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판단하고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노후에 건강이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노후는 외로움이 증가합니다. 활동력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대인관계 활동을 할 수 없겠죠. 체력적인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가도 결국은 이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계속 회원들이 증가하고 모임이 증가한다면 결국은 이 모임은 활성화가 되겠지만 이 모임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불의로 사망하시기도 하고 이런다 보면 이 모임들이 사실상 즐거운 모임이라기보다는 좀 우울한 모임이 되기 쉽고요.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유지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대인관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을 해결해 드려야 될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사실 원래는 자녀, 가족에게 있었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주의가 확산함에 따라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죠. 그래서 또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또 비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의 외로움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세 번째, 무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은퇴 예정자들은 늘어난 노년에 대비해서 할 일을 준비하지 않고 있죠. 막상 은퇴하고 나서야 내가 뭘 할지를 생각하고 있지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쉬는 것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쉬는 것도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늦게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내가 뭘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일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사업을 했을 경우에 생소한 투자라든가 생소한 사업을 했을 때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어렵게 모은 퇴직금이나 목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의 질병, 고독, 무위의 위험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소득이 중단됩니다. 빈곤이 처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소득 활동은 어려워지고 기존에 모아놓은 자산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 돈을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N분을 해서 써야 될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에 짜야 될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병, 고독, 무위, 빈곤, 노년의 사중고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때 과연 우리의 자산이 어떤 자산 형태로 있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후가 되면 돈을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 소비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노후라고 해서 젊을 때보다 소비가 무조건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활동량이 감소하고 특별히 뭔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 역시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은퇴 이후의 경향을 보면 은퇴 이후에 오히려 사회생활했던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가 더 증가하고 있죠. 과거에는 젊을 때는 소비를 많이 했지만 나이 들면 사실 그렇게 쓸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비. 뭐 젊을 때 외식한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 외식 안 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많은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 딱 은퇴하면 내가 전화기 끊고 더 이상 통신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거비, 차량 유지비, 재산세 이런 비용들, 고정 지출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이 든다고 해가지고 이런 비용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더 많은 문화생활이 가능하죠. 영화도 봐야지, 여행도 가야지, 친구들도 만나야지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차라리 젊을 때는 돈을 버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 버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 고령화 시대, 노후 시대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전부
돈 쓰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소비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소비의 특징을 보니까 품위 유지비가 증가합니다. 이 품위 유지비라는 것이 뭐냐면 가족, 친구 등 주변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지위와 품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품위 유지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젊을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젊음이 바로 멋진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서 관계를 하고 싶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품위 유지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누군가나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 이제 누구도 나이 드신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의식주 비용도 많이 증가하겠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맛있는 것을 또 사줘야 하고 경조사라든가 가족 행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품위 유지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죠. 젊은 시절에 비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하고요. 또 각종 체력 단련을 위해서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여러 가지 식품이나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이고 질병 발생 시의 치료비라든가 개호 상태 시의 간병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관리 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명 연장과 관련된 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소비가 젊을 때보다 더 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후 소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노후 소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노후에는 어떤 형태의 자산이 중요할 것인가? 목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보면서 노후에 대한 연금 전문가가 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